정숙한 목소리에 평화로운 문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은 멀다. 비 오는 거리. 송도를 떠나는 날 새벽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가 오니 하루 쉬어가라는 따뜻한 인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먼저 이삿짐을 보내고 그 뒤를 천천히 걸었다. 송도 고갯마루턱에 올랐을 때 김삿갓 아주머니 또 일찍이 어디를 가십니까? 허 하고 웃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파출소를 지키기 위하여 밤을 새운 순경이었다. 그들은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도 그들이 박순경인지 김순경인지 이름을 몰랐으나 그들이 그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평시에도 내가 밤늦게 지나가거나 남보다 일찍 그 앞을 지나면 인사를 하거나 장난을 거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도 내가 은희의 손을 잡은 채 길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한 것이다. 나는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그리고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지난밤도 수고하셨죠. 김삿갓이 방랑살이 떠납니다. 하고 빙그레 웃었다. 장난을 걸었던 그들도 앞에 가는 이삿짐을 보고 놀라는 듯 아니 왜 그렇게 떠나가십니까? 그 눈먼 아들 딸들 다 어떻게 하시고요? 하며 화제를 돌린다. 나는 침울한 감정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삿갓이라고 별명을 주니 떠나지 않고는 어쩔 도리가 없군요. 여하튼 수고 많이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밤늦게 다니며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눈 후에 다시 부산 시내를 향하여 걸었다. 나는 1년 동안 이 송도길을 걸으며 통행금지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많은 식구들을 보다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고 싶어 부둣가, 장터 혹은 선교부로 뛰어다니다가 송도 언덕까지 올라오면 밤 12시가 되곤 하였다. 이때마다 나는 보초를 서는 순경들에게 붙들려 파출소 안까지 들어가곤 하였다. 비상시에 법과 질서를 어긴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어 언제나 그들에게 장님된 처지를 내세우곤 하였다. 여보, 아주머니,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우?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 전쟁 때겠지요. 하고 동문서답을 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아니 어느 때냔 말이오. 시간이 몇이나 됐는지 아느냔 말이에요. 하며 책상을 두드린다. 나는 그들이 화를 내면 낼수록 싱글싱글 웃으며 아이 참 아저씨들도 때와 시간을 알고 살면 장님이 아니게요. 눈 감은 장님이 해 뜨고 지는 걸 알게 뭐예요. 하면 그들은 껄껄껄 웃으며 허허허 이 양반 김삿갓이기로군 하고는 돌려보내주곤 하였다. 한두 번은 이런 김삿갓식 연극으로 통과했지만 그들이 나를 알게 된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얼마 길지 않은 1년 동안에 나는 그 순경들과 격이 없이 지낼 수 있었고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나 좋은 사람들을 떠나는 것도 한편 섭섭하였다. 순경들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나를 만류하며 차 하나를 잡아 부산 시내까지 무사히 태워다 주라고 부탁하였다. 그 차를 타니 보슬비는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며 억수로 쏟아졌다. 이 빗소리를 들으며 순경들의 친절에 감사하였다. 부산 시내에 도착하여 나는 식구들과 함께 선교사의 트럭에 옮겨 탔다. 종일토록 비를 맞으며 대구에 도착하였다. 몸도 젖고 짐도 젖었다. 이제부터 대구 맹하학교 중학부의 일을 맡아보며 그들을 도우려고 생각하였다. 당시 그 기관은 갑자기 몰려드는 피난 학생들과 전쟁 고아 때문에 교실난과 재정난이 극심하였다. 돈 없이 허둥지둥 애쓰고 다니는 그 학교 교장인 이 목사를 돕고 싶었다. 나는 그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였다. 내가 대구로 올라온 지 며칠 후에 허 선교사 내외가 그 학교를 방문하였다. 나는 그 기회에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하고 그 학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내 말을 들은 허 선교사는 그 맹하 학원 주위를 두루 돌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나를 송도에서 도왔던 것처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였다. 그러자 허 선교사는 정신이 직접 한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돕겠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송도에서 받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 말에 대답할 수는 없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허 선교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한 푼도 없이 선교사의 도움만 바라고 무슨 사업이라도 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나는 허 선교사 내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많은 사립기관장들이 필요한 인물들을 이용하고는 자기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는 헌 신짝처럼 내버리든가 쫓아낸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믿지 못하는 줄 알고 불쾌해하였다. 그러나 허부이는 심각한 어조로 우리는 한국에 영원히 있을 사람 아니요. 나이 많으면 미국에 가겠소. 가기 전에 정신을 위하여 기념을 사업할 기관 하나 세우기 원해요. 이 말 믿어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말이 무척 고마웠다. 그 고마운 말을 듣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이므로 며칠 더 생각해 보겠으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의논을 하고 며칠이 못되어 나는 피치 못할 불쌍한 아이들을 대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교실로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다. 벼란간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애는 에이 공산당 놈들아 우리 엄마 내놔 하며 돌은 던지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다. 그리고는 자기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낄낄 웃는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지으며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보다 앞서 교실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사정을 물었다. 그 아이는 신경증으로 거의 미치게 된 아이인데 그의 가정이 불우해지자 갑자기 눈을 못 보게 되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달래서 밖으로 내보낸 뒤 수업을 시작하였다. 한나절에 수업을 마치고 학교 정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교문 앞에서 원장 이목사는 무슨 일인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나도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만히 보니 한 노인과 어린애가 서서 울고 있었다. 원장님, 부디 이해를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장터에 가서 쥐개라도 져서 벌어먹고 살겠습니다. 하며 답답해하는 원장을 붙들고 무슨 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빌고 있었다. 이때 나를 본 원장은 반가운 듯이 양 선생, 내가 바삐 도청에 가야겠으니 이분을 선생이 맡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며 재빨리 걸어가 버린다. 나는 그 노인의 사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 사정이란 다음과 같았다. 그는 경기도 용인군에서 일사후퇴까지 살았는데 피난 도중에 부인과 두 딸은 폭격에 맞아 죽고 젖먹이와 4살 난 딸을 데리고 대구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이 집 저 집으로 문전걸식을 하던 차에 영양실조로 눈이 멀게 되었다. 더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노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죽기로 결심하고 깊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어린아이는 죽고 4살짜리는 아버지 품에 안겨 기를 쓰고 요동을 치면서 아버지 나가! 물밖으로 나가! 숨 막혀 죽겠어! 하며 쥐어뜯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다시 언덕으로 나왔다. 생각다 못하여 도청 사회과로 찾아가 이해를 부탁하였더니
이 맹하학교에 가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며 목 놓아 울었다. 4살짜리 애는 누더기를 입고 아버지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내 곁으로 끌어다 가까이 세우고 그의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더듬어 만져보았다. 그는 남달리 머리통이 컸을 뿐만 아니라 앞뒤가 불쑥 튀어나왔고 넓적한 코에다 부은 두 눈에는 고름 섞인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 아이의 모습은 눈 감은 나 자신도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더럽고 흉해 보였다. 나는 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애를 제게 맡겨주세요. 정성껏 길러드릴 터이니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하고 말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그 애는 동동 매달리며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는 딸을 뿌리치며 은준아, 아비를 용서해라. 죽지 않으면 너 보러 다시 오마 하고 울음 섞인 말로 타이르면서 대문을 나섰다. 나는 아침에 만난 신경증 걸린 애와 이 어린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되려고 결심하였다. 대구의 추억.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만은 다만 그 애들이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밖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 지긋지긋한 송도의 추억이나 그 당시 그 무서웠던 사람의 인상들은 내 마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이 두 아이의 형편과 같이 비참한 아이들이 이 땅 위에 또 있을까? 하는 침울한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이튿날 대구 맹아학원 원장이었던 이 목사에게 고아들을 몇 명 더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목사는 내 말을 고맙게 여기면서 자기가 수용한 아이들 중에 가장 몸이 약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뽑아서 보내주었다. 당시 우리 집은 허 선교사가 마련해준 한 가정집 건물로서 볕이 잘 드는 남양집 건물이었다. 나는 이 집이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적당한 집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해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의 대구 생활이었다. 나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먼저 대구에 사시는 벗들과 독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다. 그것은 어쩐 일인지 또한 무슨 운명인지 알 수 없으나 대구 생활은 내게 있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고달픔만을 안겨주었다. 나는 대구를 생각할 때마다 별로 좋은 기억을 더듬어낼 수 없다. 내가 자라난 옛 고향 이자꼬를 슬픔의 동네라고 한다면 대구는 기구한 도시라고 하고 싶을 만큼 모든 생활이 거칠고 분통이 터지던 일만 기억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개인의 실책이 아니오 다만 그 당시 닥쳤던 나의 운명이라고 본다. 생각하면 대구는 고마운 도시이기도 하다. 그곳은 나의 피난처였고 우리 민족의 피난처였다. 그리고 나의 사업 창설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좋든 나쁘든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인연의 도시이다. 나는 나 자신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 언제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생각하기 전에 험상궂고 무서운 눈초리를 가슴에 아로새겨두는 좁은 인간임을 자인하고 탄식할 뿐이다. 이 부끄럽고 편견된 가슴 속에 진열되어 있는 토막토막 일기들을 적어봄으로써 벗들과 함께 웃어보고 싶다. 당시의 일기를 펼쳐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을 회고해 본다면 먼저 아이들의 대소변을 치우는 일이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구린내, 지린내가 코를 찌르는 것 같다. 나는 여기저기서 모여든 어린애들을 키우기 시작한 몇 달 동안은 아침마다 자리에서 오줌 보따리를 걷어내는 일과 똥치기 작업이 하나의 과제였다. 전쟁 후에 부모 없이 이 거리, 저 거리로 헤매었거나 고아원에서 고생하던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시들어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비정상이었다. 그 당시 수용된 어린이들은 5살로부터
12살의 어린이여서 똥이나 오줌은 가릴 수 있는 나이였건만 그들 중에 10살 이상의 두 아이를 제외하고는 밤마다 소변이 아니면 대변을 자리에서 보곤 하였다. 이렇게 자리를 적셔 놓는가 하면 고양이처럼 어느 방구석을 찾아가 대변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는 옷으로 가려두는 아이도 있었다. 이렇게 얄미운 짓을 할 뿐 아니라 그들은 모두 설사병에 걸려 변소를 찾아가기 전에 옷을 적셔 놓는 것이었다. 이때는 기관이 창설되는 초기여서 많은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식모 한 사람과 심부름하는 아이 외에 이 치닥거리를 할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아침이면 그들은 밥을 지어야 했고 깨끗한 음식을 먹이려면 이런 더러운 일은 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개구리와 시체를 해보했던 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똥을 만진다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일 수는 없었다. 자신이 변소에 빠진 셈치고 똥을 치우기 시작하면 꼬마들은 저마다 제가 싸지 않았노라고 변명하며 떠들어댄다. 이 꼴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오가리처럼 말라붙은 볼기짝들을 후려 갈기곤 했다. 그리고 나면 나는 마치 사나운 계모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똥을 치우는 이상으로 마음이 불안했다.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변소 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다. 다른 것을 가르치기 전에 꼬마들이 재빨리 변소를 찾고 실수 없이 변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만일 누구든지 밤에 변소를 가야겠으면 서로 같이 가주라고 타일렀다. 이렇게 가르쳐도 별 효과가 없을 때는 때려도 주고 벌도 세웠다. 이렇게 벌을 주니까 다음부터 아이들은 속이기 시작했다. 때로는 책상 서랍에서 혹은 쌀독 틈에서 똥꾸러미를 발견할 때가 있었다. 나는 이 아이들의 꾀를 보고 무척 놀랐다. 그리고 교육적 난관에 봉착하여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다룰 것인가? 때려도 안 되고 벌을 주면 더욱 나빠지니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마다 교육학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가련한 사람인 것 같았다. 온갖 고생을 참고 참아서 얻은 대가가 이런 것인가?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이 고아들의 뒤치다꺼리로 일생을 보내야만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인가? 만일 이 일을 피해간다면 내게는 지옥의 벌이 임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온몸에 맥이 풀리곤 하였다. 그러나 고통은 그뿐이 아니었다. 내게는 아무 배경도 돈도 없었다. 맹아학원 분원이라는 간판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힘없는 나로서는 대구 맹아원 원장의 힘이나 그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으며 어느 후원단체에도 머리를 들여밀 곳이 없었다. 이러고 보니 일은 많고 얻는 것은 적었다. 국내나 국외에 어떠한 원조를 막론하고 큰 다리를 거쳐야만 하니 알맹이는 다 빼앗기고 껍데기는 부스러기만 올 때도 많았다. 나는 이런 부스러기나마 얻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말을 해야만 했고 마음에 없는 웃음도 웃어야 했다. 이러한 이중활동을 하다 보니 흔히 말하는 사업가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다. 쉽게 약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지혜롭게 되기도 했다. 선한 탈을 씀으로써 악을 무난히 행할 수 있는 지혜 말이다. 그리고 교직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는 만큼 세상의 물질도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밑바닥의 인간이 되기 쉬운 것을 알았다. 이런 교묘한 믿음의 소유자는 자기를 잘 감추는 처세술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을 상치 않고도 많은 물건을 손에 쥘 수 있으며 일단 손에 쥔 물건을 다시 놓치지 않는 것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처사로 말미암아
나는 바보 노릇을 해야만 했다.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시내가 좁다고 돌아다녀야 했으며 밤중이라도 골목길을 걸어야만 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몫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살림은 무척 가난했다. 때로는 죽으로 끼니를 이어야만 했고 갈아입힐 옷이 없어 담요를 씌워놓고 아이들의 옷을 빨아야 했다. 나는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관계하는 몇몇 기관장들과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빌기도 하였다. 이것은 풍부한 구호물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만 몇 마리의 보리쌀이나 몇 마의 무명 조가리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대단치 않은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면 불안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다시 그들을 대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허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다. 물론 그 내용은 경제사정으로 이 작은 기관이나마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몇 달이 지나도록 한 장의 편지도 없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나는 대구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의 집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오는 모든 구제물자가 그들의 손에 의하여 기관이나 개인에게 분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외에도 선교사들에게까지 냉대를 받을 때가 많았다. 분명히 구제물자가 여러 고아원 원장들에게 분배되어 그 상당수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선교사는 구제품 지금 없어요. 구제품 때문에 참 속상하지요? 하며 인사도 받지 않은 채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 기막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모 기관의 원장인 박 목사가 몇 상자의 구호물자를 급사에게 지우고 나오면서 빨리 시장에 내다 팔지. 물건이 좋으니 꽤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며 유쾌한 걸음으로 내 앞을 스쳐 지나간다. 이 기관장은 K 선교사의 아들이니 동생이니 하여 대구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고아원을 잘 운영한다고 신임을 독차지한 모양이었다. 여기서 나는 선교사들의 잘못된 개인주의를 명백히 볼 수 있었다. 자기가 친히 접촉하고 관계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베리아 바람보다 더 쌀쌀한 것을 경험했다. 나는 또 대구의 길들이 너무 험하고 더러웠던 것이 기억난다. 얻지도 못하고 물건을 얻어보려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길에서 날이 저무는 때가 많았다. 하는 수 없이 무서운 마음을 참아가며 길을 걷고 있노라면 술에 취한 주정뱅이들이 아가씨, 눈이 멀었구려. 그 손전등은 우리에게 양보하시오. 하며 내 손전등을 빼앗아가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모양의 불량배나 상위군인 또는 술 취한 사람들의 횡포는 밤뿐 아니라 낮에도 있었다. 나는 교회로 설교하러 가는 도중에 동행하던 처녀를 빼앗길 뻔하고 그 아이의 봉변을 막으려다가 뺨을 맞은 일도 있었다. 세찬 주먹에 얻어맞은 나의 뺨은 금방 부어올랐고 한동안 말하기조차 거북했다. 이것은 크게 당한 일들이고 그 외에 길 가다가 못마땅한 꼴을 당한 것은 일일이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나는 이것을 전쟁 시의 일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자정이 넘도록 돌아다녀도 길 가던 어느 산에도 놀리는 말 한 번 던지는 일이 없었다. 나는 도시 생활을 많이 해왔다. 그리고 밤길도 많이 걸었다. 그러나 부질없는 남자들에게 농락을 받는 일은 별로 없었다. 남자들의 짓궂은 장난을 연상하면 대구 사내들, 거칠고 짓궂은 사내들 하고 풍선처럼 눈앞에 떠오른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목길을 걸어서 집에 돌아오고 나면 아무리 추운 겨울 날씨라도 온몸이 땀에 젖곤 하였다. 나는 젖은 옷을 벗어 걸며 허 선교사만 돌아오면 즉시 이 사업을 이임하리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였다. 그리고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지내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런 생각에서 과거에 포기했던 도미의 꿈을 되살렸던 것이다. 도미할 생각은 신학교 시절부터 가졌었다. 정통, 이단의 싸움이 일어나고 마땅한 책이 없어 독서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신학을 미국에서 해보려고 허 선교사를 통하여 애써 보았으나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나는 어느 날 허 선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미국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 맹인된 정신이가 신학해서 무슨 소용 있느냐고 하는 편지들이 왔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이 신학하면 은혜 받은 것 잘 가르칠 수 있겠소. 그러나 정신이 지금 옳지 못한 사상 가르치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이제라도 이 신학교에서 남산신학교로 옮긴다면 이때 나는 예 알겠습니다. 미국을 못 갈 망정 그럴 수는 없어요. 미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바닷속의 돌멩이로라도 나를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보낼 것입니다. 억지로 가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 그 후로 유학의 꿈은 내 머리에서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거친 이 생활에서 유학의 꿈을 되살려 틈나는 대로 영어 공부에 주력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내가 일할 인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일에 대하여 다정한 친구들에게 의논했고 그들의 동조를 받으면서 내 꿈은 더욱 생생해져 갔다. 신학보다 교육학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격려를 받았다.